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로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출근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장도윤 의사라고 부르죠. 하지만 북쪽에서는 제 이름을 절대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으니까요. 인민의 영웅, 기적의 손, 당에 충실한 일꾼. 하지만 제 손에는 47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 아니 살릴 수 있었지만 살리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저는 탈북 의사 장도윤입니다. 1999년 3월 저는 26의 젊은 심장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백두의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운명처럼 평양중앙병원에 배치되었죠. 그곳은 북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폭도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문 앞에는 총을 든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고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최신식 CT 스캐너, 독일제 수술 장비, 일본산 심전도 기계들이 질비했죠. 북한의 일반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첫 수술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른 아침 저를 부르는 호출이 울렸습니다. 장도윤 동무. 즉시 3층 특별수술실로. 저는 뛰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자 6명의 선배 의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대자였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 우측 완전 폐색. 즉시 수술 들어갑니다. 선배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첫 수술. 떨리는 손.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3시간의 수술 끝에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 선배들의 칭찬. 장도윤 동무 수고했소. 당신은 훌륭한 의사가 될 거요. 수술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주최 사상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의사구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 벅찬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동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3층은 고위 간부 병동, 2층은 군 장교 병동, 1층은 기타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1층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병실이 하나 있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형적인 심근경색 증상이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남자는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으노. 저는 즉시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름 김영철, 직업 농장 노동자, 진단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마지막 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대기 상급 수술실 사용 중.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환자 언제 수술 들어갑니까? 간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무. 수술실은 이미 다음 주까지 예약이 차 있습니다. 모두 간부 동무들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동무. 저는 상급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환자가 위급합니다. 수술실을 비워주십시오. 그 의사는 저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장 동무, 당신은 아직 젊어서 모르는 모양이요. 여기는 평양중앙병원이요. 우리는 당과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요. 그리고 당과 인민은 우선순위가 있소. 하지만 의사로서, 의사 이전에 우리는 당원이요.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당신 성분이 좋아서 여기 온 거요. 그걸 잊지 마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철은 죽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살렸던 대자가 회복실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김영철은 1층 복도 끝 병실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병, 같은 병원, 같은 시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운명.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1번. 김영철. 농장 노동자. 심근경색. 1999년 3월 18일. 수술실 부족으로 사망. 살릴 수 있었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공책이 얼마나 두꺼워질지를.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09년 저는 이제 평양중앙병원의 중견 심장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도윤, 기적의 손.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수술 성공률 98%. 북한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 당에서는 공로 훈장을 주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직접 치아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린 사람들은 모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군 장성, 당 간부, 보위부 요원, 부유한 상인들. 저는 그들의 심장을 고쳤고 그들은 저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산 초콜릿을 주었고 어떤 이는 일본산 위스키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가장 잘 사는 의사 중 한 명이 되었죠. 제 아파트는 평양 중심가의 고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15층. 창문으로는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고기가 있었고 TV는 일본산 소니 제품이었습니다. 배급 걱정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특별 배급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는 그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거기엔 47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번. 박순자. 방직 공장 노동자. 판막 질환. 2000년 5월. 수술 거부. 3번. 최민호. 탄광 노동자. 심근경색. 2001년 8월. 약물 부족. 사망.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게 특별한 환자가 왔습니다. 보위부 소장이었습니다. 중증 협심증. 즉시 수술이 필요했죠. 저는 완벽하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사흘 뒤 그는 회복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동무 덕분에 살았소. 내 목숨을 구해줬소. 고맙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같은 날 오후 1층에서 한 여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조선이. 심장 부정맥으로 심박조율기가 필요했지만 재고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녀를 위한 재고가 없었습니다. 심박조율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교 전용이었습니다. 저는 상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동무 우선순위를 지키시오. 조선인은 밤새 고통스럽게 신음하다가 새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망 진단서에 서명하면서 위층에서 웃고 있는 보위부 소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공책에 새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18번. 조선이. 간호사. 부정맥. 2009년 10월. 심박조율기 부족. 사망. 살릴 수 있었음.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기적의 손. 인민의 영웅.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체제의 도구였습니다. 살릴 사람과 버릴 사람을 나누는 기계. 그것이 제 진짜 역할이었습니다. 2015년 어느 겨울날 한 고위당 간부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저는 6시간의 대수술 끝에 그를 살렸습니다. 수술 후 그의 가족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같은 시간 지하 1층에서는 한 젊은 병사가 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로. 아니, 정확히는 그를 위한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로.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하지만 취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살린당 간부의 웃는 얼굴, 저녁에 죽어간 병사의 창백한 얼굴.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위스키가 아니라 제 영혼을 토해냈습니다. 공책을 폈습니다. 32번. 리성민. 병사. 심장마비. 2015년 12월. 수술실 부족. 사망. 살릴 수 있었음. 페이지는 이제 거의 가득 찼습니다. 47개의 이름. 47개의 생명. 제가 버린 사람들. 아니, 제가 죽인 사람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건 아니야.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고위 간부를 살렸습니다. 또 한 명의 평민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봄, 제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한 보건성에서 우수 의료 인력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저는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의 인민의원이었습니다. 6개월 연수. 당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동무 선진 의료 기술을 배워서 조국 발전에 이바지하시오. 비행기를 탄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2시간.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난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항상 보위부 감시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부터 달랐습니다. 수도공항은 평양순환공항의 10배는 컸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여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입던 인민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베이징 인민의원은 평양중앙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건물 규모는 3배, 환자 수는 5배,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중국인 지도교수 왕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장 의사. 여기서는 환자가 누구든 최선을 다해 치료합니다. 그게 우리 원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환자가 누구든? 그게 무슨 뜻일까? 며칠 뒤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수술실 대기 명단에 이런 이름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정, 68세, 은퇴 농부, 심장 판막 수술. 왕빈, 52세, 택시기사, 관상동맥 우회술. 장진, 45세, 회사 임원, 심근경색 응급수술. 농부와 택시기사와 회사 임원이 같은 명단에, 같은 수술실로. 저는 왕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들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왕 선생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연히 응급도 순서죠.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수술합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응급도가 아니라 계급 순서였으니까요. 당 간부가 최우선, 군 장교가 다음, 평민은 명단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농부도 택시기사도 회사 임원도 똑같이 치료받았습니다. 첫 수술 참관 날 저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70이 넘은 농부였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고 이제 심장이 망가져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이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6명의 의사가 6시간 동안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농부는 회복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손주들 얼굴 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합리화가, 어쩔 수 없어. 체제가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모든 변명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왕 선생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맥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장 의사, 북한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환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계급으로 정합니다. 왕 선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급으로? 의학적 응급도가 아니라? 네, 당 간부가 최우선입니다. 그럼 일반 주민은? 순서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순서가 오지 않습니다. 왕 선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의료가 아닙니다, 장 의사. 그건 선별입니다. 선별.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별자였습니다. 누가 살 가치가 있고 누가 죽어도 되는지 정하는 사람.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공책을 꺼냈습니다. 47개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징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의료가 어때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환자가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무슨 계급이든 상관없이 오직 의학적 필요에 따라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의료라는 것. 하지만 저는 곧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지옥으로, 그 선별의 현장으로. 2018년 가을 평양은 예년보다 추웠습니다.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중년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기적의 손.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응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저는 1층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12살 정도의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랗고 숨은 가빴습니다. 전형적인 선천성 심장질환 증상이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었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름 김성우. 나이 12세. 아버지 김철수 하급 병사.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급 병사의 아들.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수술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응급 심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하지만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장 동무 수술실은 내일까지 예약이 차 있소. 장군 동무의 정기검진 수술이 예정되어 있소. 하지만 이 아이는 오늘 죽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오. 저는 전화를 끊고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지금도 느껴집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선생님이 고쳐줄게.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마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게 애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수 없었으니까요. 체제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3시 김성우는 죽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북한에서는 큰 소리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슬픔조차 조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군 동무는 예정대로 정기검진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방 차원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에는 8명의 의사가 투입되었고 최신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그 수술실을 하루만 앞당겼다면 김성우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공책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넘겨서 마지막 빈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47번. 김성우. 12세. 학생. 선천성 심장질환. 2018년 10월 23일. 수술실 예약 불가. 사망. 살릴 수 있었음.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빈 페이지가 없었습니다. 47개의 이름으로 가득 찬 공책. 저는 그 공책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서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김영철, 조선희, 김성우. 그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살리지 않았느냐고, 왜 버렸느냐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도 손이 떨렸습니다. 고위 간부를 살릴 때마다 아래층에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체제의 공범이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안에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양심이 죽었고 영혼이 죽었고 인간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 해. 이곳을 떠나야 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2023년 여름 기회가 왔습니다. 보건성에서 국제의료학술대회 참석 명단을 발표했고 저는 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장소는 베이징, 기간은 일주일.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준비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고 평소처럼 수술했고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옷 몇 벌, 치약, 칫솔, 그리고 공책. 그 47개의 이름이 적힌 공책. 저는 그걸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15층 아파트. 대동강이 보이는 창문. 일본산 TV. 중국산 냉장고.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피로 얼룩져 있었으니까요. 47명의 피로. 2023년 7월 15일 저는 순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보위부 감시원이 동행했습니다. 장동무, 조국의 명예를 빛내고 오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북한에서 한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추체사상탑, 평양역, 김일성 광장. 제가 50년을 살았던 도시.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학술대회는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대표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조심스러웠습니다. 보위부 감시원의 눈치를 보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 오전 학술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수백 명의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유럽, 전 세계에서 온 의사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느꼈습니다. 자유.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점심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단은 3층 회의실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2층 화장실 앞을 지나칠 때 저는 멈췄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보위부 감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오시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50살의 얼굴, 주름진 얼굴, 두려움으로 가득한 얼굴.
저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했습니다. 이제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나간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1층 로비로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를 것 같았습니다. 장동무, 어디 가시오? 하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나와 거리로 나갔습니다. 베이징의 한낮,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차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들자 노란색 택시가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배웠던 중국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 뛰었습니다. 15분 후 택시는 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문 앞에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하는 한국말.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경비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3분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자유의 땅.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 살았습니다. 20평짜리 방. 평양의 15층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여기는 제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탈북 후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 보안 심사, 끝없는 질문들. 왜 탈북했습니까?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 간부였습니까?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가장 힘든 건 의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북한 의사 면허는 남한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젊은 학생들과 함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속죄의 시작이었으니까요. 2024년 3월 저는 마침내 한국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구로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왜 응급실을 선택했습니까? 탈북 의사로서 일반 진료과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위급한지만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런 의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한국 의사 가운. 구로대병원 응급의학과 장도윤이라고 수놓아진 가운. 가슴에 붙은 명찰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자. 이번엔 모두를 살리자. 첫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가벼운 외상 환자 몇 명, 폭통 환자 1명. 저는 그들을 치료하며 놀랐습니다.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 누구요? 신분이 어떻게 돼요? 오직 어디가 아프십니까? 만 물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삐삐가 울렸습니다. 코드 블루. 심정지 환자. 저는 뛰었습니다. 응급실 3번 침대.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얼굴은 파랗고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VF. 심실세동입니다. 저는 즉시 CPR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슴 압박. 인공호흡. 제세동기 충전. 충전 완료. 모두 떨어지세요. 쇼크.
환자의 몸이 튕겼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다시 쇼크, 또 쇼크, 3번, 4번, 2분. 제발 살아나세요. 제발. 저는 있는 힘껏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에피네프린 1mg, 약물 투여, 계속된 CPR, 5분, 10분, 15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직 아닙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분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삐삐삐삐. 심장 모니터에서 신호가 났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 그가 살아났습니다. 응급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됐어요. 맥박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기뻐서. 저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름 유재복, 58세, 직업 은퇴버스 기사. 은퇴버스 기사. 북한이었다면 이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응급실 문조차 통과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유재복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재복은 깨어났습니다. ICU에서 눈을 떴을 때 그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셔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20분 넘게 심폐소생술 하신 거 다 들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까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게 제 첫 번째 진짜 승리인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공책을 꺼냈습니다. 47개의 이름 아래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48번. 유재복. 58세. 버스기사. 심근경색. 2024년 3월 27일. 완전 회복. 대한민국 마이너스 계급 없이 구한 첫 생명. 2025년 봄, 저는 여전히 구로대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108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공책에는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49번. 김명순. 71세 폐색전증. 생존. 50번. 최도현. 66세 심정지. 생존. 51번. 박서윤. 63세 뇌졸중. 생존. 숫자가 늘어날수록 저는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47개의 이름이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수요일 오후 저는 진료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외래 환자분이 선생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예약 환자입니까? 아니요, 그냥 인사드리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누굴까? 복도로 나가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건강해 보이는 얼굴. 그 옆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얼굴. 어디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유재복 씨? 네, 맞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작년에 선생님께 목숨 구한 사람입니다. 저는 놀라서 그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심정지로 죽어가던 그 사람. 20분 넘게 CPR 했던 그 환자. 지금 제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이 사람. 유 씨, 건강하십니까?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옆에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는 어린 여자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한 달 전에 태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 한 달 전. 만약 제가 그날 밤 포기했다면, 만약 제가 20분째 CPR을 멈췄다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살아있지 않았다면 이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재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깨어났을 때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다른 의사들이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끝까지 저를 살리려고 하셨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셨다면 저는 이 아이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제 딸이 엄마 되는 걸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손녀를 제게 가까이 보여줬습니다. 작은 아기,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이 아이 이름은 유혜은이에요. 은혜예, 은혜은. 선생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은 이름입니다.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너무 힘들어서 멈추고 싶었던 순간,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새로운 생명이 있었습니다. 유재복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 온 건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말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께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간단한 손목시계였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뒷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신 장도윤 선생님께 유재복 가족드림.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오가고 응급실에서 알람이 울리고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47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영철, 조선희, 김성우. 제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유재복, 김명순, 최도연, 박서윤. 제가 구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유혜은. 제가 간접적으로 이 세상에 있게 한 생명.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47개의 이름 아래 이제는 108개의 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재복이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 그날 밤 교대가 끝났습니다. 저는 라커룸에서 가운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비, 평양의 비와는 달랐습니다. 여기 비는 자유로웠습니다. 떨어지는 곳을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유재복이 준 시계. 뒷면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신 장도윤 선생님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방.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15년을 제 곁을 지킨 공책.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번. 김영철. 농장 노동자. 1999년 3월 18일. 사망.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6년 전. 제가 살리지 못한 첫 번째 사람. 아니, 살릴 수 있었지만 살리지 않은 첫 번째 사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번. 박순자. 3번. 최민호. 4번. 리성호. 47개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얼굴은 또렷했고 어떤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47번. 김성우. 12세.
학생. 2018년 10월 23일. 사망.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아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성우야. 선생님이 너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 깨끗한 페이지, 그리고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48번, 유재복, 58세, 버스기사, 2024년 3월 27일, 완전 회복, 대한민국. 그 아래로 이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49번, 김명순, 71세, 폐색전증, 생존. 50번, 최도현, 66세, 심정지, 생존. 51번, 박서윤, 63세, 뇌졸중, 생존. 108번까지 내려갔습니다. 108개의 이름, 108개의 생명. 제가 구한 사람들, 계급도 신분도 배경도 묻지 않고 구한 사람들, 오직 그들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구한 생명들. 저는 세 줄의 펜을 댔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109번, 유혜은, 한 달, 유재복의 손녀, 간접적으로 구한 생명. 2025년 3월, 펜을 내려놓고 저는 공책을 바라봤습니다. 왼쪽에는 47개의 이름, 오른쪽에는 109개의 이름. 숫자로만 보면 오른쪽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왼쪽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왼쪽을 지울 수는 없지만 오른쪽을 계속 채울 수는 있다는 것을. 47명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마주칠 생명들은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제 속죄이고 제 소명이고 제 삶의 이유라는 것을.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로구의 밤.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의사일 수 있었으니까요. 진짜 의사.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 정문을 통과하고 라커룸에서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구로대병원 응급의학과 장도윤.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바쁠 것 같아요. 대기 환자가 벌써 5명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한 명씩 볼까요? 첫 환자는 75세 할머니였습니다. 호흡곤란. 즉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치료 가능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날 저는 14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할머니, 젊은 남자, 중년 여자, 어린아이. 모두 다른 사람들. 하지만 제게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모두 제가 살려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교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110번. 강순자. 75세. 폐렴. 회복 중. 111번. 이준호. 29세. 교통사고. 생존. 숫자는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120번, 150번, 200번. 제가 의사로 일하는 한, 제가 숨쉬는 한, 저는 계속 이 공책을 채울 것입니다. 한 생명씩, 한 이름씩. 그게 제 속죄입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도윤입니다. 탈북 의사,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의사입니다.